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 self-love, 자기애라고 불리우는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믿거나 또는 스스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동안 그런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며, 이런 심리가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석학에서는 보통 인격적인 장애 증상으로 봅니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지요.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딱 이러한 인격장애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자신이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늘상 비난해왔던 보수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그의 서슬팔했던 단죄의 칼날이 오히려 그와 그 아내가 걸어왔던 반칙과 꼼수의 일상이 마치 데자뷰처럼 하나하나 발각되면서 그의 과거의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그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보통은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공직자라도 이 정도의 법적,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때 마지못해 사과하고 물러났던 것이 보통의 양심과 체면이 있는 한국인의 모습이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이해도 너무 특이한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자신 때문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들까지도 세인의 비난의 문매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정적들에 의해서 도육당하고 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자녀 입시비리 행각이 발각되고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자신의 아내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SNS를 통해서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의 한 예를 보게 됩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으로 쓰다 넘기며 고뇌의 얼굴빛으로 이 시대의 고독한 혁명가의 비장함을 연출하는 조국. 혁명을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개인의 삶이 무에 그리 중요한 것이냐며 자신들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것은 가재 개구리 붕어들의 질투와 시기심일 뿐이라며 세상과 동떨어진 생각에서 자기애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최근에 그의 회고록도 집필해서 세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지요. 제목이 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간이랍니다. 이제 그만들 좀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는 의미겠죠. 그는 그가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가조구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살떨리는 협박 그 이상입니다. 어찌 그리 공산당 혁명가들의 표현은 저리 적나라한지요. 사람들을 전율케 하는 워딩은 천재들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는 것도 같네요. 그의 가족을 짓밟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의 이기적인 발상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최고의 문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알려진 그의 집안은 부산 바닥에서 알려질 만큼
재력과 사회적 명성을 갖고 있었던 부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는 그런 집안의 잘난 맏아들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히로우죠. 히로우, 영웅. 한국 남성의 형상으로는 비교적 잘생긴 외모와 재력으로 만들어진 학력은 한국의 최고라 불리우는 서울 법대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조국은 그런 자신의 삶에서 거칠 것 없었을 것이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독선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심할 정도로 강한 우리 한국인의 심리에서 조국과 같은 자식을 가진 재력의 부모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로 만들고자 하는 집착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조국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애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사고와 믿음이 현실의 세계에서 심각한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심한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무너진 자아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안간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왜 그렇게 식을 줄 모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어왔던 그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도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의 좌절감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대한 열등감으로 잔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열등감은 어쩌다 권력을 갖게 되자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발동하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의 열등감의 심리가 검찰을 장악해야 하는 현 정권의 비리와 호흡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학자로서 비춰진 이미지와 그리고 그의 내로남불의 사생활이 들통나면서 언론의 심판대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도 큰 차이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저는 1982년 법대에 입학한 후 30년째 법과 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교수가 되었으니 교수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아탑에서 조용히 평온히 무게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정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1987년 1월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아끼던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학교 후배였던 참으로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생 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책임이라는 건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언론 탄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언론 탄압이라 하면 정부에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언론사 또는 그 기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정부가 주는 것이겠죠.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건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네. 이러이러한 취재를 왜 하느냐고 민정수석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제가요, 저기서 질문을, 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일문일답이 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정의롭고 당당한 한국 최고의 지성인 그 자체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찌어찌 좋은 시절이 오자 그는 일약 청와대의 최고 실세 중 실세인 민정수석이라는 빛나는 벼슬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화무 11홍이라고 했던가요? 현 정권의 권력의 힘이 이 반감기로 접어들며 조국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그는 마침내 언론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쩔쩔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변명으로 잔뜩 겁에 질려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심리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극도로 자신에 대한 과시와 자긍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남보다 열등하거나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지나치게 풀이 죽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지요. 지금까지의 조국이 보여준 이율배반적인 모순의 자아상을 보고 있음에도 조국을 여전히 옹호하며 그에게 뭔가 큰 한방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여론의 심판대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림당하며 인격적 파탄 지경에 빠져있는 자기들의 영웅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이 심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잘나고 힘센 남자에게 오히려 기대고 싶은 연약한 남자의 의존심리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범죄 심리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고 드라마가 종료되기를 기다려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청자들의 모순적 심리가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태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